추리물을 해도 역시 나는 게임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예전부터 추리물 게임 하면은 이거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있죠. 셜록 홈즈 시리즈를 그건 하려고 했지만 양치미님이 요렇게 반응하면서 그거는 셜록 특집 때 해라 라고 셜록 하셔서 특집 할 겁니다. 네. 언제? 예고 팟캐 언젠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추리 게임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마땅한 걸 못 찾고 좀 헤매고 있는데 저랑 같이 게임하시는, 게임 되게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찾아가지고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임은 그렇게 팟캐 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제가 구매한 게임이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PC로 게임을 했습니다. 콩님이 플스 말고 다른 버전으로 게임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진짜.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했고, 스팀에서 뭐 게임을 구매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었고요. 처음에 키보드로 게임을 하려니까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불편해서. 근데 다행히 패드 연결이 되니까 네, 패드 연결해서 좀 편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오브라딘 호의 귀환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일단 다짜고짜 스토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오브라딘 호의 귀환. 뭘 것 같아요? 배가 어디 실종됐다가 돌아왔나요? 우주선? 오디세이? 배입니다. 배? 네, 양치님이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배경은 1807년 동인도 회사의 런던 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청구관리 수석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업무 지시가 떨어집니다. 1803년에 60여 명의 인원을 태우고 마지막 출항을 떠났던 오브라디노가 행방불명됐었는데 그 배가 갑자기 4년이나 지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가서 손해사정 평가 준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선원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배만? 네. 유경선? 하지만 배 안에 시체들은 조금 있고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채로 갑자기 나타난 거죠. 플레이어는 작은 배를 타고 오브라디노에 도착합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자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가방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두툼한 일지와 해골 모양이 그려진 회중시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일지를 펼쳐보면 첫머리에 이 일지를 보낸 의뢰인의 당부 글이 있어요.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인 윤곽만 간단하게 적어놓았으니까 배를 조사해서 그 안에 세세한 부분을 좀 채워달라.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일지를 모로코에 있는 프랑스 사무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중간에 내린 거예요? 배 탔던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봉된 회중시계를 사건을 조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해골 마크가 있는? 네. 그래서 일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총 9개의 챕터가 써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페이지는 다 공백이에요. 책 앞부분에는 배의 이동 경로, 배의 편면도, 승객 명단, 그리고 배에서 사람들을 스케치한 그림 3장이 들어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총 60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부터 플레이어는 승객 명단을 참조해서 이 6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추리를 해야 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누군가가 남긴 일지 같은 걸 얻는다거나 시체를 조사해서 약간 단서 같은 거를 얻어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게임은 추리 방식이 좀 독특해요. 어때요? 플레이어가 처음 배에 올라가면 배의 갑판에 있는 선장실 앞에 어떤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체는 거의 이제 뼈만 남은 상태고요. 그 시체 앞에서 아까 얻은 회중시계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 그 시체가 죽던 순간의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져요. 마법의 시계. 시간을 되돌리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대화가 먼저 들려요. 그때 났던 소리들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공간이
그 순간에 정지된 순간으로 바뀌거든요. 오, 정지된 순간? 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순간에 했던 어떤 모습이 딱 있고 플레이어가 그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요. 공간은 무한정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정해져 있어요.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갈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문 하나가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 문으로 나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정지된 순간에 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조사를 하면 일지 속에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림에서 어떤 사람인지 매칭을 해줘요. 매칭을 해주는데 그 인물의 이름 같은 거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모만 확인을 하고 사건이 벌어지던 순간의 상황을 다 살피고 나면 아까 그 일지에 특정 페이지에 그 사건이 기록이 돼요. 아하. 기록은 이제 그때 죽은 사람의 얼굴, 그때 나왔던 대사, 그리고 선박 내에서 그 시체의 위치, 그리고 그때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선원들이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고 뭐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죽었나요?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한꺼번에 죽었는지 어땠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은 다 각각 좀 다른 사건이 일렬적으로 벌어지면서 많이들 죽은 거죠. 초반에 찾게 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 순간의 상황을 딱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쏘고 그 총알이 몸을 관통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총을 맞아 죽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 사람마다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만약에 총을 맞아 죽었다면 그 총이 누가 쏜 총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그냥 총을 맞았다 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불확실한 정보로 남겨놓고 뭐 총을 맞았다 이것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나요? 네. 오. 사람이 직접 기록하는 건 아니고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죽게 된 이유들을 다 살펴보면 뭐 독살도 있고 낙사, 압사, 압사인 경우에도 뭐 화물에 의한 압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살 같은 경우에도 총, 대포, 활 대포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배다 보니까 대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신원 파악이 되게 어려운 상태죠. 근데 살펴보면 시체들이 여러 개 있고 또 일정 구역에 있는 시체들을 다 보고 나면 처음에는 저 약간 당황했던 게 갑판만 돌아다닐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을 다 보고 나면 갑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방들도 있고 화물도 실려있는 그런 칸들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시체를 찾으면 그 시체와 관련된 시체와 그 사건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사건들이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돼요. 근데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신원을 파악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림 3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승객 중에 화가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화가가 이제 배 안의 장면들을 좀 스케치를 해서 그 그림들이 있는 건데 첫 번째 그림은 갑판에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고요. 거기에 이름도 써져 있나요? 이름이 안 써져 있기 안 때문에 써져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찾아야 되는군요. 네. 옷에 그리고 좀 이름 좀 박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니셜이라도 좀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배 위에서 누군가의 처형식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배 위의 정의라고 이름도 지어져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는 이제 천이 씌워져 있고 손발이 묶인 채로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어이구야. 그리고 아래에서는 4명의 선원이 그 사람이 향해 총을 쏘고 있고요. 아유. 그런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되게 간소하고 편안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처형식 장면이 그려진 그 그림에서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수 보여요. 제복. 아. 그렇다는 거는 제복은 아무래도 좀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잖아요. 선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옷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들은 약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애들이구나. 매달린 사람은요? 매달린 사람은 특별히 그런 제복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어떤 한 사람의 신원을 알아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도 같은 직업이겠구나. 이런 거를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맞춰야 돼요? 직업을 맞춘다기보다는 승객 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름과 직업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참조해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3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 그림은 되게 조그만 그림인데 대만의 왕족이라고 해서 어떤 여성 한 명과 그녀를 호위하는 듯한 남자 3명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면 이름, 직업, 그리고 국적도 써져 있어요. 근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요. 영국의 선박인 만큼 영국인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뭐 프랑스, 스웨덴, 인도 사람도 있고 중국인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유럽인이라면 대사가 나올 때 억양 같은 걸 듣고 좀 인물을 구분할 수도 있기도 할 텐데 우리는 그러기는 힘들고요. 이제 종종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애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가 이 뭔가 다른 나라 애 중에 한 명이겠구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말소리는 어느 정도나 들려요? 그 장면에서 1분 전? 그 장면 직전에 갔던 대화나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순간에 정말 약간 긴박한 대화들 그런 것만 좀 들리는 편이고요. 아예 대사가 안 나오는 사건들도 있고 대사가 살짝 길게 이어지는 사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진짜 대사를 할 때도 서로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고 했으면 그러게. 추리하기가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질 않았어요. 다 유로 통칭하나요? 아니요. 아예 호칭을 안 하고 호칭하진 않아요. 어서 돛을 내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고위직이 아닌 일반 선원들은 진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모, 소지품, 옷차림 이런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살펴야 합니다.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이 어떤 시각적인 거를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게임이 그래픽이 굉장히 특이해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 다 엄청 사실적인 그래픽 또 사실적이지 않더라도 그림체와 색상이 좀 독특하다거나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1비트짜리 한 톤짜리 그림이에요. 게임 제목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브라딘 호에 오브라딘 호에 귀한 네. 뜬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전혀 상상했던 그림체가 아니네요. 완전 다르죠. 저는 진짜 요새 나오는 그런 3D 그래픽으로 상상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3D예요. 그래요? 분명히 3D로 내가 배를 탐험하고 하는데 이 그래픽은 완전 옛날 우리 탐화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어렵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리하지? 그렇죠. 이게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경 색이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색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 보시면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때 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도고 이제 사건들이나 뭐 특정 물체 이런 거는 도트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진짜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좀 헷갈리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활용하면서 정황, 사람들의 관계, 또 전후에 있었던 일, 그리고 대화도 그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신원과 사망 경위를 추측해서 골라 넣으면 3명을 정확하게 맞출 때마다 체크를 해줘요. 내가 2명만 정확하게 맞춰 있는 상태에서는 다 맞았어도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데 3명을 한꺼번에 맞추면 그때 잘 맞췄다라고 체크를 해주거든요. 체크는 어디다 쓰나요? 제가 일지에 계속 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추측을 써 넣을 때는 필기체로 기록이 되다가 그게 이제 사실인 게 확인이 되면은 시체가 바뀌어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명마다 체크가 된다면 대충 이것저것 막 때려 넣어서 바꿔보는 걸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경우의 수가 많네요. 네. 나중에 수가 좀 적어지고 두 사람은 확실한데 한 명이 좀 헷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 바꿔서 넣어보는 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배 안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시간순으로 쭉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었을까? 그러게요.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긴 걸까? 그걸 알게 되는데 되게 정말 다양한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뭐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혔다던가 네. 아니면 뭐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 죽었다던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유들이 다양하게 한 배에 일어나다니. 네,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럼 최후의 한 명은 사고도 있나요? 사고도 있고 사례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례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분은 배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아까 뭐 선상반란 같은 걸 이야기하셨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적에게 당했다. 전염병. 전염병도 있지. 어허. 태양의 시대를 해본 자로서 네. 쥐가 돌아다니면 죽더라고요. 팩스 같은 게. 쥐 돌아다니면 죽고 네. 폭풍우 만나면 죽고 네. 라임을 잘 챙겨오지 않으면 괴열병으로 죽고. 라임과 괴열병이 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비타민.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길을 잃었을 때 식량이 없어서 죽고 많이 죽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2803년이라고 한다면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물론 대항해 시대보다는 조금 뒤의 이야기긴 하지만 방금 그 대항해 시대 때 배를 좀 몰아보시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저보다는 좀 더 추리를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정말 다양하게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뭐 교살도 있고 이제 교사를 만약에 선택했다. 누군가에게 목이 졸라 죽은 것 같다. 그러면은 누가 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60명의 승객 명단과 함께 괴수라는 것도 또 등장을 합니다. 괴수? 네. 크라켄? 그렇죠. 배가 만나는 괴수라고 하면은 그렇죠. 크라켄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양인의 공포, 네. 동양인의 횟감, 먹을거리, 몇 인분 뭐 이런. 삶아 먹을지 말려 먹을지. 근데 크라켄 이외에도 괴 생명체가 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러브크래프트 사실 좀 생각이 났습니다. 크툴루. 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또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잖아요. 언제나 날씨의 위험도 있고 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인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높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배가 떠난 직후에 좀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챕터의 이름이 혹한이거든요. 각 챕터의 이름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느슨한 화물이에요. 일단 그냥 제목만 들어도 약간 알 것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혹한, 세 번째는 살인, 네 번째가 끔찍한 포로. 끔찍한 포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를 잡았더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포로 생활이 끔찍한 건가? 포로 자체가 끔찍한 건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바다의 병사들. 그 다음에 파멸. 파멸. 그리고 협상. 협상. 탈출.
탈출. 그리고 이제 최종 원주민한테 잡혔구나. 근데 여기서 협상 챕터가 그 배를 조사하는 동안에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지 첫머리에 있는 당부 글에도 써져 있습니다. 어차피 협상 챕터는 나중에 진행하게 되니까 그냥 비워둬라. 지금 이렇게 챕터의 제목만 들어도 조금씩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그 사건 앞에 그 챕터와 관련된 그림 같은 게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참조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상상이 가고 합니다. 엔딩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신원파악과는 관계없이 일지에 이제 모든 사건들이 기록만 되면은 그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 배를 떠나요? 네. 조그만 배를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브라디노에서 내려서 그 쪽배를 다시 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아낸 신원 정보가 몇 개인가에 따라 엔딩이 배드, 노말, 해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도 못 찾은 것부터 27개까지는 배드 엔딩이어가지고 의뢰인에게 굉장히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56개까지는 노말 엔딩, 뭐 적당히 만족했다이고요. 근데 배 안에 60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58명 뿐이에요. 2명의 신원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58명을 모두 찾아낸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흡족하다는 의뢰인의 평가를 받으면서 해피엔딩이고 나머지 2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추가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면 결국 60명의 모두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 선택은 없나요? 난이도 선택은 없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뭐 중간에 하다가 그만할래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뭐야, 전혀 위로가 안 그리고 돼. 배드 엔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손해사정 평가를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낸 정보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는 보험 금액 같은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각각 개인마다 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지불하게 한다거나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상속자가 대신 지불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돈이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벌금 25파운드 이런 식으로 모든 승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돈이 매겨져요. 네, 정의구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은 역시 보험사는 정말 무서운 곳이야. 가장 무서운 곳. 정말 냉정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다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네, 화물을 잃어버린 척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게 걸려서 심하게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태평양에서 폭우로 손상을 입었으므로 2만 파운드를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선박 자체에 대한 돈도 결정이 됩니다. 현대물에서 많은 탐정 역할이 그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죠. 그죠. 마스터 키튼도 맞아요. 그렇고. 아, 그런가요? 네, 직업이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어떤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끊임없이 의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한국의 사립탐정을 찾자면 각 보험사의 그런 손해사정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거는 이제 요걸 스포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이게 마지막 최종 엔딩을 보고 나면 이 일지를 결국 플레이어가 다시 받아요. 받아서 본인의 책장에 끼워 넣거든요. 그런데 그 책장에는 비슷한 두께의 일지들이 좀 더 있고 그리고
그 회중식에는 결국 그 사람이 가져요, 플레이어가. 그래서 아마 비슷한 컨셉으로 후속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플레이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반갑네요. 그쵸. 또 시리즈가 나와줬으면. 나는 그 시기에 안 받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이 보인다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괴수도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살짝 고어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신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죽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열악해 보이는 원비트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거부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이 2018년 10월에 발매된 게임이에요. 최근작이네. 이제 6개월 정도 된 엄청 따끈따끈한 작품이죠. 그리고 1인 개발이에요. 와. 인디게임이어서 이야. 루카스 포프라는 미국의 인디게임 개발자인데 혹시 페이퍼스 플리즈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여권조사 계속하는. 양치님이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목이랑 연관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금시초문인 것 같아요. 2013년에 나온 게임이고요. 아스토츠카라는 가상의 공산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서류를 검사해야 하는.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아니요. 나는 양치님이랑 이거에 대한 대화조차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잊은 걸 수도 있어. 하드디스크도 날아가는 마당에 인간의 기억력이 언제든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날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되게 화제가 됐던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 여권 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입국 확인서도 검사하고 여권 검사하고 하는데 이게 미입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가짜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 대조하고 도장 같은 거 위조 아닌지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입국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해요. 이번 게임하고 좀 결이 같네요. 틀린 그림 찾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 공산국가에서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처리할수록 돈이 올라가고 이 플레이어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입국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입국시켰다 그러면 걸리면 페널티 같은 걸 받아서 보수가 깎이기도 하고. 야박하네. 네, 되게 빡빡한 삶이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게임에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개같이 일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슬프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온정적인 태도를 베푸는 경우도 있대요. 사람들이 슬쩍 눈 자기 감아주고 사정 생각하기도 하고 청탁 같은 거 돈 좀 주어주면서 나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진짜 냉정하게 그냥 되게 기계처럼 대하게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개발자가 제가 한번 언차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 언차티드 게임 회사인 너티독에서 언차티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워낙 좀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다시 독립했다고 해요. 근데 한동안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 살면서 몇 번씩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는 배경이 동유럽의 공산국가 같은 분위기인데 싱가포르도 조금 특이한 국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살짝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가 추측해보았고요. 이 페이퍼스 플리즈가 상업적으로도 피평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 좀 센세이셔널한 면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짧은 단편 영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2013년에 그 작품이 나오고 5년이나 지나서 두 번째 작품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1인 개발이다 보니까 게임 볼륨에 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그래픽, 내러티브, 사운드 이런 거를 전부 다 혼자 했으니까 외주를 안 주고. 네,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나서 진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인디게임 페스티벌 이런 데서도 상 받고, 그리고 스팀의 리뷰 페이지를 보면 압도적인 긍정입니다. 제가 이 게임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 게임은 딱 들어가면 이 긍정들 사이에 빨간색 섞여 있어요. 네, 안 좋은 평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오브라디노의 교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좋은 평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평하고 있고요. 한글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한글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10월에 나왔는데 그래서 2월 달에 유저 패치가 한 번 있었고요. 하지만 4월 달에 공식 업데이트가 결국 됐습니다. 1인 개발자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국 언어들은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같은 것도 엔딩 크레딧에 다 나와요. 근데 저도 유저들이 직접 그 번역한 것도 좀 보긴 했는데 확실히 공식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식 번역 업데이트 되고 나서 플레이했던 게 좀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음악적인 요소는 어떻나요? 그래픽이 엄청 단순하잖아요. 1비트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좀 비슷하게 좀 단순하기는 하지만 음악이 또 이렇게 예쁘나요? 아니 근데 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8비트, 16비트 이런 음악들은 좀 경쾌하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효과음 위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아무래도 1인 개발이고 하다 보니까 그 페이퍼스 플리즈 예전에 만들었던 이 개발자의 게임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음악까지 풍부했으면 질투났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후기 중에는 또 음악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추리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개발자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이런 옛날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3D인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처음 아이디가 아예 그쪽에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배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슷한 사건 원래 있는 거 아시죠?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배만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죠. 배가 돌아왔는데 안에 아마 시체도 없었을 거예요. 네, 시체도 없고 뭘 도난당한 적도 없고 도난당한 유령선 소리까지 막 들으면서 막 그런 소지품이나 뭐 식량 이런 게 전부 다 그대로 있는데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큐도 만들어져 있고 뭐 좀 괴담 같은 것도 여러 개 있긴 해요. 외계인이네. 외계인이구나. 아니 이거 한 거 아닙니까? 타노스가 스톤을 누군가 발견했구만.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뭐 그 영감을 좀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미스터리와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는데 공포스러운 요소가 전혀 없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까 이미지만 봤을 땐 살짝 공포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 그런 부분은 또 이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 중에 플레이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배 내부도 막 사실 의도적으로 좀 음산하게 좀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작도 막 뛰고 총 쏘고 잘 움직여야 하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갑자기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간은 보통 10시간 내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5시간 걸렸어요. 길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꼭 스팀 그 위시리스트에 담아 놓으셨다가 세일한다고 하면은 정말 한 번쯤 사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마구 끌리네요. 그쵸, 괜찮죠. 나를 위한 게임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게임 시작하실 때부터
종이랑 펜을 옆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한 것들을 메모를 좀 하시면서 하면은 추측하는데, 추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썰미가 나쁜 사람은 좀 불리한 게임인가요? 저 그래서 굉장히 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눈썰미가 없다면 네. 한없는 사람인데. 콩님 눈썰미가 있는 편 아닌가요? 저 눈썹이 진짜 없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셋 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진짜 실존하는 사람 얼굴도 잘 구분을 못하고 막 그러는 마당에 그럴 수 있네요. 이게 도트 그래픽에다가 그림 3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림도 어쨌거나 그림이잖아요.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게임 추림을 찾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콘솔 게임들 중에서 뭐 미스테리류라고 해서 나온 게임들도 사실 해보면 그냥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의 스토리가 매력적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스토리 같은 것도 매력적이고 이 독특한 그래픽 같은 것도 상당히 매력 있고요. 게임에서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가 좀 독특한 게 이 플레이어가 보험조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가 보험 청구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꽤나 냉정한 시선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어떻게 죽었나만 중요하지 왜 죽였는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건에 대해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리 게임 중에 또 일본 쪽 추리나 미스테리류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예전에 한 거의 10년도 더 전에 양치님이 저한테 진구지사부로 시리즈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도 약간 물망에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플스4로 한번 리마스터된 버전이 나왔거든요. 아, 새로운 작품이 나온 건 아니고 리마스터 네. 버전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리마스터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예전에 플스로 플레이 해보긴 했는데 동생이 사서 이제 옆에서 같이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할 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전혀 나지는 않고 그 유명한 멘트 있잖아요.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네. 그 멘트 하나만 남고 모든 게 사라졌어요. 사건들 자체가 그렇게 인상 깊거나 그랬던 하지는 것 같아요. 않았나 보네요. 원래 오브라디노에 교환하기 전에 사실은 단간론파라는 게임을 구매를 했어요. 그거 좀 오래된 게임인데 추리물로 괜찮다고 해서 근데 일본 학원물이거든요.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런 걸 추리하는 것 같은데 설치하고 너무 그래픽이 촌스럽고 그래가지고 환불했어요. 아 진짜요? 아무리 시간이 그 지나도 내가 이거를 플레이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환불하고 오브라디노를 한 건데 바꾸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 같은 건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옛날에 모바일로 했던 방탈출 게임 뭐 있었죠? 검은 방? 근데 검은 방 그거를 예전에 양치님이 저한테 또 결제해 줬을 거예요. 해보라고? 네.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그때 그게 이제 제가 처음 해본 방탈출 같은 정말요? 거였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했었죠. 검은방 시리즈 초기 버전들이 검은방의 1, 2, 3 버전이 이제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그게 스마트폰 이전의 게임이어서 스마트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다시 만들어서 리메이크 버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고 같은 개발사에서 회색도시라고 약간 비슷한 게임들을 출시해서 회색도시 1도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회색도시 1은 또 그 성우진도 되게 유명한 성우분들이 목소리 녹음을 해주셔서 어떤 분은 그 목소리 때문에 좀 오그라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고 되게 좋았고 캐릭터도 되게
잘 살아서 2차도 좀 흥행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런 쪽의 게임들이 좀 우리나라도 계속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회색 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그쵸. 네. 카카오 버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해봤더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양치님께서 추리에는 이야기하실 때 마피아 게임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막 머뭇 마피아 게임 막 그랬었잖아요. 막 입이 실룩실룩 했잖아요. 진짜 마피아 게임 좋아하는데 네. 정말 그래도 사실 사람이 많아야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또 아는 마피아 게임은 그냥 마피아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특수 직업이 있어야 또 더 또 재밌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웹이나 모바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 만나서 하는 그런 느낌도 안 나죠. 완전 다르죠. 그죠. 보면 보드게임도 있는 거 아시나요? 타뷸라에 네, 보드게임이라기보다 카드 게임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고 다양한 특수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마피아로 아예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카가 그걸 어디서 사와가지고, 다행히 저희 가족들이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서 대가족의 장점. 부럽다. 그거 하다가 새벽에 자고 그랬어요. 다. 저 지방도 만만치 않아. 아까 한 달쯤 전에 갑자기 마피아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카드라도 사서 다중이 놀이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혼자서 12선인장과 함께 놀아볼까? 그래서 이제 카드를 사려고 막 검색을 했는데 이게 일러스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알던 일러스트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그 타뷸라의 늑대가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전 일러스트는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귀염귀염하게 바뀌어가지고 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지라고 했는데, 마피아 게임이 보면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고한 시민이 먼저 죽고 나면 할 일이 없다라는 걸 단점으로. 심심하게 보고 있어야 돼. 물론 죽고 나서 날 죽인 저 새끼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보는 그런 재미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적극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하고 정말 마피아 게임류의 끝판왕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제목은 레지스탕스 아발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완전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원래는 더 레지스탕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원래 버전인데 다양한 버전이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는 아서왕 전설을 입힌, 그 테마를 입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인원은 5명에서 10명이라고 하는데 5명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5명 정도면 어깨저깨 끌어모아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좀 사람들 평이 좋고 재밌다라는 게 7, 8인을 제일 재밌어라 하더라고요. 마피아 게임에서는 그렇잖아요. 시민이 다수 있고 소수의 마피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수의 선 진영이 있고 소수의 악 진영이 있어요. 선 진영의 리더는 멀린, 그리고 이제 악 진영의 리더는 암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진행이랑 캐릭터 섞어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마피아 게임에서 사회자가 밤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고 서로를 확인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회자가 없어요. 사회자가 없고 캐릭터 카드를 뽑고 나면 악의 세력들이 고개를 들어서 서로 이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멀린이 고개를 들어서 악을 세력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럼 악의 세력도 멀린을 알게 되네요? 아니요. 악의 세력들은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그럼 서로도 모르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은? 아니요, 악의 세력들은 서로를 아는데. 서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멀리는 악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원정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배 찾으러 가나요? 이제 원정을 가는데 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총 5번을 가게 돼요. 그 중에서 3번이 성공이 되면 선이 이제 승리를 하고
3번보다 이제 적게 되면 이제 악이 승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3번의 턴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 2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5윈풀이라고 그러면 3명을 뽑아서 뭐 원정대를 보낸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사람 수를 적절히 악과 선의 캐릭터를 분배를 해가지고 우연히 선만 못 뽑도록, 그러니까 악이 하나씩 섞일 수밖에 없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게 이런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런 기본 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캐릭터 때문에 또 재미가 좀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선 진영 중에서 특수 캐릭터가 있는데 허시벌 아시죠? 걔는 시작할 때 멀린이 누군지 알아요. 오, 각자 특징. 그쵸. 멀린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멀린을 확인할 때 악의 세력에서 모르가나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있다면 자, 멀린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가나도 같이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멀린인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멀린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멀린 역을 맡은 사람이 나 멀린인데 나 악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깔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악 세력 쪽에서 멀린을 심판할 수 있는 때가 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선이 잘 원정대를 꾸렸다가 해도 악 세력 중에서 너 멀린이지 하고 죽이면 선이 실패하는 거예요. 선 세력이. 그러니까 함부로 멀린은 자기를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악 진영에도 특수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시벌한테 멀린이 누구다라고 할 때 자기가 이제 쓱 고개를 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판을 또 흔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퍼시벌을 계속 자기 쪽으로 이제 막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제 누가 멀린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막 정치질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 세력들을 멀린이 확인을 할 때 한 캐릭터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모드레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악 세력들은 이제 뭐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걔는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선일 수도 있고 이번에 그게 있다는 건 일단 알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애가 하나 있는 거죠. 역시나 또 판을 흔들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악 세력 중에 또 하나가 악 세력이 멀린을 볼 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베론이라는 세력은 멀린이 보여. 근데 걔는 다른 악이 누군지는 몰라. 자기가 악 세력인 건 맞는데 다른 악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멀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뒤섞이면서 서로 엄청 혼돈스럽고 서로 이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원정을 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라운드가 가게 되면서 누가 죽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지금 악세력인데 나는 지금 누굴 연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마피아 게임이니까 서로 정치질을 하면서 제가 수상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 자기의 어떤 정체를 끝까지 숨기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 세력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게임인데 하는 사람들마다 호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밸런스가 잘 맞춰 있고 그러니까 몇 인프를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제일 베스트는 7, 8인이다 이런 식으로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 그런 마피아를 배제하는 것처럼 악 세력을 배제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정대를 꾸린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악 세력인 것 같으면 배제하고 그쵸,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일 때 악 세력이 2명인데 그러면 선이 3, 악이 2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원정대가 2명이거든. 제일 처음에는 2명이고 성공하는 기준은 선인이 악인보다 많아야지 성공이에요? 이게 회차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회차마다 그러니까 1라운드 때는 뭐 전원이 선이어야 성공이다든가 그러니까 그 식으로. 전원이 선인 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토큰을 이제 원정대에 가서 토큰 같은 걸 내는데 그러면 선은 당연히 찬성 이런 거를 할 거고 악은 반대를 내겠죠.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실드를 치기 위해서 선을 슬쩍 낼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토큰은 모두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나요? 네. 그러면 뭐 3명 중에 악인이 1명은 있구나 이 정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는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5명일 때는 조금 너무 빡빡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란슬롯, 뭐 엑스칼리버, 호수의 여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란슬롯 같은 경우는 선이었다가 악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악이었다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게임이라서 네.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막 서로 확인하고 그러는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정말 매끄럽게 하지 않으면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사람들 평을 좀 읽어봤는데 이 게임 시간은 물론 이게 또 진행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런 게 길면 길수록 또 게임이 길어질 거고 아니면 정말 턴이 빨리빨리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복귀하면 정말 꿀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때 이렇게 속였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뒤에 딱 드러나면서 그런 거를 막 느끼는 재미? 우정 파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타뷸라의 늑대는 해보셨나요? 한번 해봤네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게 좀 특수 캐릭터 쓰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피아 게임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뭐 마피아를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경찰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갑자기 뭐 무등금 의사가 무조건 자기한테 막 힐을 쏜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힐 극혐! 그 경찰인데 멍청하게 맨날 시민만 빵빵 쏴 죽인다거나 굉장히 흥미가 돋는 게임인데 언제나 해볼 수 있으련지 그건 알 수 없고 그러니까요. 기약이 없네요. 빨리 구글이 우리와 같이 게임을 해줄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를. 우리 막 나중에 알렉사 하나 놓고 지니 하나 놓고 구글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들이랑 할 수 있겠어요. 불쌍하다. 그게 빠를 거야. 사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빠를 것 같아요. 맞아. 슬프다. 오늘 저희가 뭐 늘상 하는 주제 추리를 특별히 다시 소재로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각자 다 다른 장르의 추리물을 하나씩 갖고 왔네요. 추리 이야기만 하니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역대급으로 다들 더 말도 많이 하고 리액션도 좋고 네,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추리와 놀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놀추놀. 네. 저희 이제 14화는 마무리하고요. 15화에 또 뭔가 추리물 하나 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은 했을 거야. 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